자,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임효인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효인 박사님은 우리나라 산림생명자원의 보존보건연구, 특히 기후변화로 사라질 위험이 높은 구상나무와 같은 고산 침엽수를 지키기 위한 유전 다양성 보건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며 현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에서 임업연구관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발표해 주실 내용의 제목은 산림생명자원의 보고, DNA로 지킨다입니다. 임효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효인입니다. 여러분은 연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연필 속에 있는 흑연이 떠오릅니다. 흑연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죠. 탄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흑연, 다이아몬드, 탄소 섬유 등 우리 곁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소재로만 익숙하던 탄소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환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유전자 DNA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 현장에서 들었을 법한 DNA가 어떻게 우리 숲을 살리는 데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발표에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산림생명자원의 보고 DNA로 살린다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 세션은 함께 살리는 숲입니다. 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살펴보면 이 뜻은 서로 더불어 숲에 이뤄가던 생명을 살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본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발표 목차는 생물 다양성부터 사례와 앞으로의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과 유전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많이 겪으셨죠? 그때 유행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맥케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 인류 문명이 코로나19라는 매우 어려운 재난을 겪었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더 큰 재난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경제 침체, 기후변화, 그리고 이어서 생물 다양성 붕괴라는 거대한 재난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세계 경제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분포하는 생물종 중 8분의 1 이상이 이미 멸종했거나 멸종에 처하는 등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크게 생태계, 종, 그리고 유전 다양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이런 잃어가는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 캐나다에서 채택됐습니다. 쿤민 몬트리올 GBF인데요. 이때 196개 국가가 모여서 이 결정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생물 다양성은 지금까지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고요. 이를 반등하기 위해서 결정문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저희가 aichi 타깃으로 알려져 있는 생물 다양성 목표가 있었는데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자산인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등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로 유전 다양성을 담고 있습니다. 유전 다양성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그 수중 생태계를 보시면요. 그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다양한 수중에는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가운데 있는 생태계를 보았을 때 물고기, 개, 새우 등 다양한 종이 있는데 이를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유전 다양성은 이런 물고기 하나의 종을 봤을 때 물고기가 서로 다른 집단을 이루는 집단, 그리고 집단 내에도 모양은 같지만 개체 내에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유전자, 개체 집단을 가리켜 저희가 유전 다양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왼쪽의 그림에 보시면 나무를 예를 들면 녹색으로 표현되는 나무는 눈에 볼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DNA라는 분석을 통해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파란색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개체가 가진 유전 다양성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유전 다양성이 종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서식지가 감소해서 개체군이 줄면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이런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줄어들게 되어 다시 한번 개체군이 줄어드는
반복 순환을 거쳐 결국은 멸종된다는 이론입니다. 핵심은 멸종된 종에는 유전 다양성 감소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유전 다양성이란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나나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바나나는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 바나나 등 모양과 색깔이 정말 다양한 종인데요. 우리가 식탁에서 주로 접하는 바나나는 캐번디시라는 바나나입니다. 영국에서만 매년 50억 개가 소비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500만 톤이 재배되는 대표적인 바나나인데요. 이 바나나가 바로 사라질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종이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캐번디시라는 종입니다. 바나나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 바나나의 치명적인 곰팡이병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런 바나나를 품질 좋고 값싸게 먹는 방법으로 저희가 선택한 것이 바로 무성 증식입니다. 원래 야생의 바나나는 이렇게 새카만 종자, 딱딱한 종자가 있는 바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량 생산을 위해서 무성 증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무성 증식은 부모가 가진 유전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종자로 바나나를 생산한다면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겠죠. 무성 증식은 대량 생산을 위한 위험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유전 다양성이 매우 극도로 약해 있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라질 위협에 놓인 거죠. 이게 과연 비단 현재 있었던 사례가 아닙니다. 과거에 캐번디시 바나나 이전에 그로 미셸이라는 더 품질이 좋고 맛 좋은 바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미셸도 지금의 캐번디시 바나나처럼 1950년대 파나나병으로 이미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또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유전 다양성 복원,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나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이죠. 구상나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구가 모양이 제주도의 성게와 비슷하다 그래서 제주도 방언인 쿠살랑에서 쿠살나무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구상나무 숲이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리산과 한라산에서 보시듯 고사되고 있는 현상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2021년에서 22년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은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의 높은 곳에 자라고 있는 침엽수종들이 많은 쇠퇴도를 겪고 있고 이런 쇠퇴도의 가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2050년에는 이런 침엽수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라고 있는 가무비나무, 눈잣나무는 더 이상 우리나라 한반도 이남에서는 보지 못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숲이 사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후대를 이어가는 어린 나무의 발생이 줄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이러한 위기를 대변해 주듯 눈잣나무, 구상나무 등 7개 침엽수종 모두 이런 멸종위종의 평가에서 멸종의 위협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사라지는 침엽수종들을 선제적으로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복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산 침엽수종 보전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유전 다양성과 현장 기반의 연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유전 다양성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적 관점의 정책과 내용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그리고 유럽 산림 자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모두 유전 다양성을 핵심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쿤밍 몬트리올 GBF 지표에서 유전 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나무라는 한 종이 있을 때 우선 전체적으로 4개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이 중에 충분한 개체수를 유지한 집단의 비율은 얼마인가 라는 지표를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집단의 비율은 얼마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DNA 분석으로 이 종의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이렇게 3가지 지표를 대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전 다양성 복원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복원 재료 확보, 복원 입지 선정, 증식 기반 구축, 그리고 모니터링과 보존 기술 개발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심을까입니다. 과연 유전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무를 선정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상나무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의 3개의 대규모 집단이 있습니다. 대규모 집단에 대한 유전 다양성을 평가해 보면 다행히도 아직까지도 집단 내 유전 다양성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를 해보면
왼쪽에 내륙의 덕유산과 지리산과 제주도의 한라산 구상나무는 똑같은 구상나무지만 유전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산과 한라산을 예를 들어 우리가 유전 다양성 복원을 할 때 개체를 얼마만큼 선발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개체를 떨어뜨려야 다양한 개체를 선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지리산은 한 20m 정도의 나무를 띄우면 그리고 한라산의 경우는 10m 정도를 이격하면 유전적으로 동질한 거를 배제할 수 있다. 즉 다양한 개체를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구상나무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선발을 해야 다양성 있는 개체를 확보할 수 있는가인데요. 지리산의 경우 축구장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3,900개의 면적, 한라산은 1,100개 정도의 면적을 구상나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에 있는 개체를 다 복원하기는 어렵겠죠. 이를 분석해 보면 지리산은 적절한 개체를 한 30개체 정도를 적절하게 선발하면 한라산은 35개체만 선발하면 전체 유전 다양성에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집단의 경우는 어떨까요? 왼쪽 한반도 지도에서 보시듯 우리나라에는 6개의 구상나무 소규모 집단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분포 집단과 다르게 1헥타 미만으로 매우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 성목의 개체도 매우 작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전 다양성을 평가해 보면 이런 작은 집단들은 다양성이 낮게 평가가 되고 있고 집단 간의 차이를 보면 대부분의 집단은 덕유산과 지리산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최북단에 있는 속리산과 개체 수가 매우 적게 분포하는 영축산은 별도의 유전 다양성 복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원산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원산은 거창군과 함양군 사이에 있는 산인데요. 유전적 평가를 해보면 다양성이 매우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지리산과 한라산의 유전 다양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원산을 이 집단과 비교를 해보면 약 92% 정도 유사한 지리산 개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구상나무의 경우 대규모 집단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종자 수집 35개체 정도를 적절한 거리를 띄워 확보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소규모 집단은 개체 수가 적고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근처에 유사한 개체를 도입하는 방법 그리고 자생지 성목의 유전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무성 증식을 통한 현지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복원 재료를 선정했는데요. 그러면 이들을 어디에 심어야 우리가 잘 살려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그 어른나무 성목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륙의 지리산과 한라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봤는데요. 지리산의 경우 저희가 15년, 17년,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쇠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산의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는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라산에 대해서는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고사 원인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한라산의 경우에는 숲의 연령 구조, 태풍의 잦은 태풍, 그리고 봄철 건조 스트레스가 최근에 한라산의 구상나무 쇠퇴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복원을 할 때 이렇게 큰 나무를 심지는 않죠. 보통은 이제 어린 단계의 나무를 심는데요. 그럼 과연 어린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가를 평가해 보기 위해 왼쪽에 이렇게 구상나무가 잘 천연갱신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과 일어나는 지역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양호한 지역과 열세한 지역으로 나눠 봤을 때 환경적인 조건에서 대기 온도나 대기 습도는 연중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잎내에 들어오는 광량, 빛의 양을 살펴봤을 때 어린 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1.6에서 2배 정도 광량이 양호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 나무가 자라는 데에는 광량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광량이 과연 나무가 자라는 데 적절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왼쪽 사진처럼 광량의 구배를 두고 저희가 생장과 엽록소 함량 등에 대한 질소 함량 등 건전도와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들어오는 빛 양의 25에서 40% 정도일 때 나무의 생육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무를 잘 자라는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발 고도, 사면과 같은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잎내에 들어오는 광조건 그리고 토심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보존과 복원을 하려면 결국은 어린 나무든 키 큰 나무든 우리가 나무를 기르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기르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규모 집단은 이제 종자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소규모 집단은 성목의 유전 다양성을 그대로 하는 무성 증식을 통한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까지 대규모 집단의 경우에는 약 1,500 정도 가게, 그리고 소규모 집단에 대해서는 4개 집단에 대한 무성 증식을 완료했고요. 오른쪽과 같이 양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상나무와 같은 고산 침엽수종들은 초기 생육이 매우 더디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연령이 돼야 산의 환경에 적절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1에서 3년생 미만의 나무들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력이 약하고 광합성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걸 알 수 있었고요. 반면에 5년생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상나무는 한 5년 정도 양묘를 해야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저희가 이제 산에 조림하는 나무들과 비교해 보면 물풀의 나무, 굴참나무 등 조림하는 나무들은 보통 2년만 키워도 30cm 정도 이상의 나무로 성장하기 때문에 조림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구상나무는 2년만 키우면 6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작고요. 한 5년 정도 키웠을 때 이들과 비슷한 나무의 크기를 갖는 것을 봤을 때도 한 5년생 이상이 적절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상나무는 어린 단계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조림하는 나무에 비해서 고사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에 피해를 주는 곰팡이병인데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곰팡이병을 분석을 했고요. 유용 미생물을 통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진과 같이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곰팡이 균사가 이렇게 자라는데요. 특정 미생물을 처리하면 균사가 억제되는 것을 기내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처리했을 때 처리한 쪽에서 생존율과 생장량이 증가되는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상나무와 같은 침엽수종들은 뿌리에도 이 공생하는 균근균을 형성하는데요. 뿌리에 도움이 되는 균근균을 처리했을 때 생장량과 생균량이 증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뿌리 사진을 통해 살펴보면 균근균을 처리한 가운데와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뿌리 끝에 균근이 형성되어 영양분을 섭취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환경에 대한 적응성도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를 기를까, 어떻게 기를까에 대해서는 국가관리 확립 지원을 통해서 체계적인 이력관리 체계를 도입을 했고요. 소멸위기 소규모 집단에 대해서는 종자 수집과 별도로 무성증식을 통한 개체 증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양묘 기술을 위해서 구상나무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적정한 연령이 필요하다는 것과 유용 미생물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과연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했을 때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가 몇 가지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구상나무의 소규모 집단의 대표적인 금원산의 사례입니다. 금원산은 1353m의 산인데요. 그 사진에서 보시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 지역에만 나무가 남아있고 어른 나무는 채 50개 채가 되지 않은 작은 집단입니다. 이곳에 저희가 지리적인 특성과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1번과 2번 지역에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요. 어떤 개체를 도입할까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 DNA 분석으로 유전적으로 유사한 지리산 개체를 금원산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양묘를 실시했습니다. 6년생을 확보를 했고 이를 현장에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할 당시 산에 너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함양 산림환경관리소에서 헬기 지원을 받았고요. 다양한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와 같이 식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그 결과 초기 활착이 92.7%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생존율은 유사했는데 생장에 있어서는 1번과 2번 입지에 다소 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의 차이는 광량의 차이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어린 나무가 자라는데 광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초기 활착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적절한 생육 환경을 선정한 것과 더불어서 적절한 연령을 활용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산환형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19년도 조성 당시에는 풀과 나무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확연히 보이지 않는데요. 2022년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게 23년도 하반기에 찍은 영상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숲에서 저희가 심은 나무들이 활착이 이루어졌고 초기 식재 당시보다는 많이 성장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활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바로 작년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눈잣나무 사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대청봉에서 바라본 중청 대피소의 모습입니다. 눈잣나무는 국내 평가 기준으로 가장 멸종 위기가 높다는 멸종 위기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설악산 지역에만 한 개 집단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 개체수 또한 한 600개체 내외로 개체수가 적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숲을 이어갈 후대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눈잣나무는 수분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성숙되는 2년 만에 솔방울이 맺히는 나무입니다. 구가가 커지고 있는 7월 달에 구가가 성숙되기 이전에 오른쪽에 보시는 작가마개와 같은 조류와 설추리의 피해로 현장에서 온전한 구가가 마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시범을 하기 위해서 설악산 국립공원과 공동으로 2016년도에 보건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이 보건대상지는 인위적인 훼손으로 이렇게 나대지가 형성된 지역이었고요. 야생동물의 섭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망으로 되어 있는 보호망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체를 선정을 하고 DNA 분석을 통해 양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시험지는 자생지의 눈잣나무가 털진달래와 같은 관목과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혼식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16년도 9월 당시 이 당시에 심을 수 있는 나무가 1년생이어서 매우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요. 19년도에 약 50%가 생존했고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생존을 해서 현재는 약 45%가 생존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혼식하지 않고 식생과 더불어 심지 않은 대조구의 경우에는 조성 후에 이듬해 모두 소실됐는데요. 그해 겨울에 약 19m/s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모든 개체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소실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저희가 주목할 점은 21년도에 자랐던 생장된 모습에서 3년 뒤에는 그때 당시의 나무 크기에서 무려 4배가 컸는데요.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는 시험구가 어딘지 판단이 안 될 만큼 현장에서 잘 활착되어 자라고 있고요. 앞으로 주변에 있는 눈잣나무의 모습을 닮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년도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리는 미래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숲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서로 더불어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례는 바로 이 초기에 있는 단기 모니터링의 결과입니다. 저희가 조성된 개체가 현장에 잘 적응하는가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온전한 복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성된 개체가 자생지에 있는 나무들과 더불어 꽃과 열매를 맺고 구가를 맺고 산포가 돼서 지속가능한 숲을 이루는 겁니다. 최소 이거를 보기 위한 중기 모니터링만 해도 30년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이 중기 모니터링의 단계도 꾸준히 저희가 지속해 갈 생각입니다. 이 중기 모니터링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기관과 같이 협업하여 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이런 침엽수종들은 초기 생장이 매우 더딥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구상나무 그리고 가뭄이나무와 같은 양묘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도 개발을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렇게 자생지에서 종자 생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성증식 기술 개발도 병행해서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초기에 조성했던 현지의 보존원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구가가 맺히는 보존원이 있는데요. 기후 변화 때문인지 최근에 이런 병해충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해충을 방지해서 안정적으로 구가를 수집하는 관리 기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구상나무, 분비나무, 눈잣나무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는 7개의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보존, 복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술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우리 후손들도 우리 숲에서 이 땅에서 7개 나무를 모두 볼 수 있는 숲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멸종위기 침엽수종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는 우리 숲에는 산겨름나무와 같이 유용한 산림 생명 자원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용의 목적으로 훼손된 산림 생명 자원도 있는데요. 이러한 산림 생명 자원도 우리 숲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숲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이 선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산림 생명자원과 유전다양성 보존, 복원의 가치와 국내에서 유전다양성 보존, 복원 관련 그 노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이미윤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